안녕하세요, 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노스케이프 해전 에피소드 3편 해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투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독일 순양전함 샤른로스트와 영국 함대가 벌였던 그 치열한 해전 이야기 오늘 해볼 거예요. 에피소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당시 승리를 자축하는 영국의 선전 영상을 가볍게 프롤로그로 듣고 오겠습니다. The German Navy, so proudly built up by that smug strategical genius, the Führer, is slowly but surely being wiped out. Now the Scharnhorst, the 26,000-ton battleship, has gone to the bottom, a not unusual result of action against the Royal Navy. The Scharnhorst certainly had a checkered career. Launched in 1936, completed in 1939, her main job was commerce raiding, carried out as often as not with her sister ship, the Gneisenau. Off Norway, her 11-inch guns finally accounted for the aircraft carrier Glorious, her only real success. She fled to France, and when the bombing got too hot, she fled again. We all remember her dash through the Channel, together with her sister ship and the Prince Eugen. In desperation, Hitler sent her off to raid our convoys to Russia, but he obviously underestimated the opposition. The Royal Navy turned up in strength, and yet another old score was duly wiped off. Now, off the North Cape, she's fought her first and last real fight against the big guns of our capital ships, which were under the command of Admiral Sir Bruce Fraser. To the Admiral and the men who served him so magnificently, we give due thanks for a grand Christmas present. As for the rest of the German Navy, well, ships like the Duke of York are only waiting for an introduction. 이 방송이 그냥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영국식 유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겨요. 저는 The German Navy, so proudly built up by the smug strategical genius the Führer라는 표현이 제일 웃겼거든요. 그 smug strategical genius the Führer, 그러니까 자뻑심한 천재 전략가 총통님이라고 히틀러를 비꼬고 있어요. 이런 영국식 비꼬기 표현이 참 돋보이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 내내 이런 말투를 쓰는데요. 재밌어요. 샤른로스트가 1939년에 완성되어서 통상 파괴 작전을 수행했다. 그리고 뭐 딱히 별 한 게 없다라고 방송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또 급하게 이제 러시아로 가던 영국 수송선단을 막으려 했었는데 영국 함대의 힘을 너무 얕잡아 봤다가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이 노스케이프 해전에 대한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샤른로스트가 노스케이프 해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전다운 해전을 벌이게 되었고 여기서 영국 함대가 승리했다. 영국 함대를 지휘했던 프레이저 제독이 우리한테 이 승리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줬다라고 되게 가벼운 투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오프닝 프롤로그에서 가볍게 정리할 내용을 영국 선전 방송에서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단 영국 선전 방송에서 이렇게 노스케이프 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가벼운 투로 매우 경쾌한 음악과 함께 농담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래 해전은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침울했고요.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본격 나눠볼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들어갈 때 저희가 주인공 몇 명만 정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해전은 독일 순양전함 샤른로스트가 영국 수송선단을 공격하러 가면서 시작됩니다. 일단은 샤른로스트가 구축함 5척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구축함들은 중간에 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해전에는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저희는 샤른로스트 이 한 척의 순양 전함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샤른로스트에는 약 1,900여 명의 승조원이 타 있었고요. 지휘부로는 독일 노르웨이 수상함대 총사령관이었던 베이 제독이 있겠습니다. 또 샤른로스트의 함장이었던 힌츠 제독, 이렇게 2명 정도 저희가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적하는 영국 함대가 있는데요. 영국 함대는 저희가 오늘 에피소드에서 딱 2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선 영국 수송선단을 지키면서 샤른로스트 북쪽에 위치해 있던 포스1 함대가 있습니다. 이 포스1 함대에는 순양함 벨패스트, 셰필드, 노포크 이렇게 3척이 있게 되고요. 그 외에는 구축함 4척이 나중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이 포스1 함대는 영국 해군의 버넷 제독이 지휘하고 있었어요. 포스1의 순양함들은 노스케이프 해전이 벌어지던 오늘 이야기의 12월 26일 이날 하루 동안 총 3번이나 샤른로스트와 해전을 벌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또 다른 함대는 샤르노르스트가 노르웨이로 돌아가던 그 퇴로를 막으러 달려오던 포스2 함대입니다. 이 포스2 함대에는 전함 듀크 오브 요크, 순양함 자메이카, 그리고 구축함 4척이 있습니다. 이 함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총사령관이었던 프레이서 제독입니다. 샤르노르스트를 유인해서 잡아낸다라는 이 노스케이프 해전을 둘러싼 작전이 모두 프레이서 제독 머리에서 나왔고요. 이날 해전의 승리로 유명해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포스2 함대에는 샤르노르스트보다 훨씬 강력한 배였던 전함 듀크 오브 요크가 있는데요. 이 배가 중요했어요. 사실 다른 순양함들만으로는 샤르노르스트를 잡는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과연 이 전함 듀크 오브 요크가 샤르노르스트를 잘 잡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관건이었어요. 독일 함대 입장에선 과연 사령관이었던 베이 제독이 지금 이 모든 게 함정이라는 것을 어느 시점에 눈치채는가, 그리고 퇴각을 언제 할 것인가 등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에피소드의 프롤로그와 함대의 그 자세한 포메이션과 배들에 관한 내용, 정보전, 탐색전 등등은 이전에 프롤로그 편과 그 전반부를 다루던 이 편에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번 편을 같이 청취해 주시면은 오늘 에피소드가 재미가 배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에 샤르노르스트가 수송선단을 잡으러 출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닻을 올리게 되고요. 수송선단 잡으러 가게 돼요. 영국 함대가 근처에 있을 거라고는 전혀 모른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 포스1 함대의 매복에 걸려서 기습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저번 편에 바로 이 순간, 그러니까 매복에 걸려서 하늘에 조명탄이 터지는 그 순간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오늘 노스케이프 해전이 진행되는 과정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버넷 제독이 이끄는 포스1 함대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샤르노르스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영국 함대 모두가 샤르노르스트가 지금 항구에서 출항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조만간 나타나겠지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샤르노르스트를 찾아내고 조명탄을 쐈던 게 바로 버넷 제독의 포스1 함대 순양함들이 되겠습니다. 1943년 12월 26일 오전 8시 34분에 순양함 노르포크에서 레이더를 통해서 서쪽으로 26.4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상한 물체를 찾아냅니다. 그 즉시 이 정보가 포스1 함대의 순양함 3척한테 모두 전파되고요. 노르포크에 이어서 순양함 벨패스트와 셰필드도 레이더로 이 물체를 잡아냅니다. 버넷 제독은 곧바로 이게 내가 찾아 헤매던 순양전함 샤르노르스트구나 라고 알아차려요. 사실 이 레이더가 없었더라도 샤르노르스트를 찾아낼 수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해군이 울트라 암호 해독기를 이용해서 독일군 무선 통신을 다 듣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간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순양전함 샤르노르스트가 어디 있을지 얘네가 거의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로 찾은 저 커다란 물체가 샤르노르스트다라고 곧바로 확신을 했던 거죠. 그만큼이나 여러 면에서 정보전에 있어서 영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반면 순양전함 샤르노르스트에 타고 있던 총사령관 베이 제독과 함장 힌츠 제독, 이 둘 모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북극해를 항해하던 중이었고요. 버넷 제독의 영국 순양함 벨패스트에서 조명탄을 쏘아올리기 바로 그 직전의 순간까지도 독일 지휘부는 포스1 함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보에서 밀리고 있던 거죠. 버넷 제독이 레이더로 샤르노르스트를 찾아내고 얘를 쫓아가던 1시간 동안이나 샤르노르스트는 주변에 영국 함대가 있다는 것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정보전, 레이더, 성능 등등 모든 거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샤르노르스트가 영국 수송선단으로부터 겨우 1시간 거리에 있었거든요. 따라서 포스1 함대의 순양함들이 재빨리 움직여서 샤르노르스트가 수송선단까지 못 가게 막아야 했습니다. 버넷 제독은 수송선단을 호위하던 구축함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송선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요. 동시에 레이더를 보면서 샤르노르스트를 인터셉트하기 위한 적당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포스1 함대는 오전 9시에 해전을 치르기 위한 포메이션을 갖추고 항해하고요. 오전 9시 무렵 샤르노르스트로부터 14.4km 떨어진 거리까지 붙게 됩니다. 그러던 때에 갑자기 북서쪽 방향에 새로운 물체가 레이더에 잡혀요. 버넷 제독은 이게 샤르노르스트를 엄호하고 있던 독일 구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이 물체가 수송선단을 호위하던 영국 구축함 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샤르노르스트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였죠. 그 시각 포스1 함대의 순양함 3척 모두 전투태세를 딱 갖추고 있었어요. 이 3척의 순양함 모두 사격통제 레이더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이야기가 1943년 12월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레이더 보고 공격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공격하는 게 명중률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꽤 발달한 덕분에 이 레이더를 이용한 사격도 제법 효과가 있었고 명중률이 뛰어났어요. 특히나 지금 극야 현상과 폭풍 때문에 앞을 보기 힘들었던 이 북극해에서는 레이더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로 앞을 보기가 힘들었냐 하면요, 포스1의 순양함들은 그 야간 조준기 장비를 갖고도 8km 이상 떨어져 있는 물체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이나 캄캄했습니다.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앞으로 회전을 벌이려 하는 것이죠. 오전 9시 15분에 거리가 더욱 좁혀집니다. 순양함 벨페스트의 레이더 화면에는 겨우 10.4km 떨어진 거리에 샤론 로스트가 있었어요. 마침내 9시 21분 순양함 셰필드의 견시가 좌현 바로 앞쪽에서 어두운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순양전함 샤론 로스트였어요. 곧장 Enemy in Sight라는 신호가 울리고요, 샤론 로스트의 위치가 보고됩니다. 버넷 제독은 순양함 벨페스트의 함장한테 지금 보고된 위치를 향해 조명탄을 쏘아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조명탄은 9시 26분에 샤론 로스트 바로 위에서 터지게 돼요. 이 조명탄이 터지고 나서야 베이 제독과 순양전함 샤론 로스트의 지휘부는 버넷 제독의 폴스1 함대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함대가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러면서 깜짝 놀랬겠죠. 노스케이프 해전의 시작을 알리는 조명탄은 샤론 로스트와 헤어졌던 독일 구축함들도 멀리서 보게 되고요, 북서쪽에 있던 영국 수송선단과 구축함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전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 같은 존재였죠. 이 조명탄과 함께 샤론 로스트의 주변이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위치가 노출된 셈이죠. 동시에 버넷 제독은 완벽한 기습을 달성해냈습니다. 조명탄이 터지고 곧이어 순양함 노르포크가 8인치 주포를 이용해서 공격을 시작해요. 갑자기 포탄이 날아드니까 순양전함 샤론 로스트도 패닉에 빠지죠. 샤론 로스트의 함장 힌츠 제독은 날아오는 포탄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배를 좌연으로 확 틀어서 움직입니다. 노르포크의 포탄은 샤론 로스트에서 겨우 450m 떨어진 곳에 부딪히고요. 샤론 로스트가 방향을 틀어서 재빨리 달아나자 이에 맞춰서 포스1 함대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대 포메이션이 약간 꼬이면서 공격하기가 어려워져요. 순양함 노르포크가 다른 두 척의 순양함 앞에 있는 바람에 가려져서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또 노르포크의 일제 사격에서 발생한 그 섬광 때문에 다른 두 척의 순양함 포수들이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시 38분에 버넷 제독은 샤론 로스트를 추격하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하라고 명령합니다. 동시에 포메이션도 새로 급히 짜야 했어요. 이 때문에 영국 함대가 상당히 복잡한 기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샤론 로스트는 전속력으로 달아나고 있었고요. 그 시각 포스1 함대는 수송선단과 샤론 로스트 사이에 딱 위치해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수송선단을 지킨다라는 영국 함대의 1차 목적은 달성한 거였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이제는 달아나고 있는 샤론 로스트를 잡아야 했어요. 같은 시각 순양함 노르포크는 샤론 로스트한테 계속 발포하고 있었습니다. 10분 동안 그 8개의 8인치 함포를 이용해서 6번의 일제 사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러면서 몇 발이 샤론 로스트에 명중해요. 순양함 벨페스트에 타고 있던 버넷 제독의 참모는 노르포크의 세 번째 일제 사격에서 샤론 로스트의 포탄이 명중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노르포크의 함장이었던 바인 제독은 We were the first to sight the enemy, we were the first to open fire, and we were the first to score a hit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했던 실제 인터뷰를 가볍게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Captain Bain presses home his claim that the cruiser Norfolk won distinction in several ways. I have the honor of being the captain of HMS Norfolk. I haven't much to say except that we were the first to sight the enemy. We were the first to open fire. We were the first to hit. And we were the first ship to be hit. And thank God the Scharnhorst was sunk. 우리가 처음 적을 발견했고, 우리가 처음 공격했고, 우리가 처음 명중탄을 기록했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처음으로 포탄을 맞은 것도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순양함 노르포크가 좀 더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고 보니까 샤론 로스가 너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9시 40분에 샤론 로스는 이미 19.2km나 거리를 벌리면서 달아났단 말이에요. 역시 순양 전함인 만큼 속도가 빠릅니다.
처음 공격을 받고 샤르노스트의 함장 힌츠 제독은 연막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전속력으로 달아납니다. 샤르노스트는 시속 44.4km로 이동하고 있었고 반면에 추격해오던 영국 순양함들은 시속 30km까지밖에 속도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명심할 것이 지금 폭풍과 눈보라가 불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도 거칠었고 파도도 높았죠. 이런 정신없는 바다에서 영국 순양함들이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덕분에 조명탄이 터지고 15분 만에 샤르노스는 순양함 노fol크의 주포 사거리 밖까지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론상 순양함 노fol크의 8인치 함포는 최대 24km 떨어진 곳의 물체까지 공격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전에선 이렇게 멀리까지 공격을 할 수가 없었고, 특히나 이날같이 날씨도 더럽고 레이더를 보고 공격해야 할 때는 더 가까이 있는 물체만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만 거리가 멀어지면 명중률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버넷 제독은 우선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폴스원 함대의 역할은 수송선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달아나는 샤르노스를 추격하고 공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샤르노스를 추격한다라면은 지켜야 하는 수송선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각 버넷 제독은 아직도 독일 구축함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혹시 자기가 샤르노스트 쫓아간 틈을 타서 독일 구축함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넷 제독은 쫓아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오전 10시경에 수송선단을 향해 돌아갑니다. 오전 10시 15분에 순양함의 레이더에서 샤르노스는 완전히 사라지고요. 이로써 짧았던 노스케이프 해전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 짧은 전투는 샤르노스트의 전술적 승리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국 포스원 함대는 비록 기습을 달성해냈지만 샤르노스트에 큰 피해를 주질 못했습니다. 또한 샤르노스트의 함장 힌츠 제독은 놀라운 기동을 펼쳐서 영국 함대한테 달아났고요. 영국 함대는 포메이션도 꼬이고 기동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느렸던 탓에 순양함 3척 중에서 한 척만 공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별다른 큰 피해를 샤르노스트한테 주질 못했습니다. 다만 수송선단을 지킨다라는 가장 큰 목표는 달성함으로써 큰 그림으로만 보면은 영국의 승리가 맞아요. 다만 이때 독일 베이 제독이 달아나질 말고 포스원 함대의 순양함들과 해전을 치렀어야 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버넷 제독의 폴스원 순양함 3척의 화력을 다 합해도 사실 순양전함 샤르노스트 한 척보다 약했단 말이에요. 이때 제대로 한판 붙었더라면 샤르노스트가 이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달아나기보다는 해전을 벌여서 순양함 3척을 뚫고 그대로 달려가서 수송선단까지 공격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저도 베이 제독이 좀 더 과감하게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옳았다고 봐요. 문제는 샤르노스트가 그 시각 독일 해군이 갖고 있던 유일한 굴러가던 전함이라는 거죠. 그랬던 탓에 독일 해군이 샤르노스트를 너무나 아꼈다는 겁니다. 샤르노스트는 단순히 해전을 치르는 무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독일 해군 얼굴 마담이고 나치 독일의 그 프로파간다에 쓰이던 그 선전 무기입니다. 또한 샤르노스트라는 그 전함이 있다. 이 존재감만으로도 영국과 소련한테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었고요. 이러한 그 상징적 의미가 워낙에나 컸던 게 샤른호르스트였어요. 그랬던 탓에 굳이 무리해서 해전을 치르기보다는 일단 온전히 물러나는 게 중요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공격받고 있던 그 순간을 좀 샤른호르스트 입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샤르노스트 시점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배에 타고 있던 독일군 승조원들 모두가 조명탄이 터지면서 깜짝 놀랍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영국 함대가 불쑥 나타난 거니까요. 그 시각 해군 하사관 윌헬m 거드는 좌현 서치라이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인터뷰에 많이 나올 건데요. 샤르노스트의 생존자가 몇 명 없다 보니까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오늘 많이 등장하게 될 건데요. 거드에 따르면 섬광탄이 터진 직후 조명탄이 터진 직후 무수히 많은 포탄이 날아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워낙 깜깜했던지라 공격해오는 영국 함정의 모습도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저 멀리에서 일제 사격을 할 때 보이는 섬광만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같은 시각 신호수였던 윌헬m 크루스가 있습니다. 얘는 함교에 있었던 덕분에 바로 옆에 이제 샤르노스트의 지휘부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에 따르면 공격을 받은 직후에도 샤르노스트의 제독들은 한 척의 영국 순양함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어둠 그리고 눈보라 때문에 다른 영국 순양함 두 척은 끝끝내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샤르노스의 승조원들도 재빨리 움직여요. 생존자들에 따르면 공격받고 몇 분이 지나서 샤르노스의 카슬포탑,
그러니까 3번 포탑이 영국 순양함을 향해 응사했다고 합니다. 힌트 함장의 지휘 아래 샤론 로스는 재빨리 기동해서 영국 순양함들로부터 벗어났고요. 다만 순양함 노folk의 세 번째 일제 사격이 샤론 로스에 명중합니다. 8인치 포탄 한 발이 샤론 로스의 좌연 상갑판 굴뚝 바로 옆에 떨어져요. 이 포탄은 상갑판을 뚫고 선원들이 생활하던 하갑판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포탄이 터졌다면 꽤나 큰 피해를 입었겠지만 다행히도 이 포탄은 터지진 않아요. 다만 작은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화재 역시나 재빨리 진압합니다. 반면 두 번째 포탄이 앞 돛대에 떨어지는데 이 포탄으로 한 명의 승무원이 전사하고 해군 중위 한 명이 발을 잃어버립니다. 그 외 몇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게 되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피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두 번째 명중탄이 샤론 로스의 레이더 기기를 일부 고장낸다는 겁니다. 이로써 샤론 로스가 이 깜깜한 바다에서 앞을 제대로 보질 못하게 된 거죠. 앞에서 봤듯이 영국 함대는 뛰어난 레이더로 샤론 로스를 1시간이나 일찍 먼저 찾아내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기습 공격을 달성했고요. 그것도 레이더를 이용해서 한 겁니다. 반면 샤론 로스의 레이더는 가뜩이나 꽂아서 영국 함대가 코앞까지 왔는데도 기습을 당했죠. 이렇게나 꽂은 레이더인데 이게 순양함 노folk의 8인치 포탄 때문에 맛이 간 겁니다. 아직 샤론 로스 고물 쪽에 한 개의 레이더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이런 성능의 레이더로는 겨우 9.6km 떨어진 곳까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눈뜬 장님이었어요. 이게 앞으로 있을 노스케이프 해전의 중후반전에서 굉장히 큰 그 요소로 샤론 로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오전 9시 45분이 되었을 때 영국 순양함들의 공격이 끝이 납니다. 영국 함대가 추격해오지도 않고 있었고요. 베이제독과 힌트 함장 두 명 모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우선 베이제독은 헤어졌던 구축함들한테 연락을 취해봅니다. 하지만 이 구축함들은 성광탄이 터지는 걸 보고도 엉뚱한 방향으로 30분 이상 계속 전진했던 탓에 너무 멀리 있었어요. 한편 베이제독은 나르빅에 있는 본부에도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갖고 있는 순양함들한테 공격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냈는데요. 이 내용은 독일 킬에 있는 해군본부에도 전달됩니다. 바이제독은 이대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영국 순양함들을 우회해서 수송선단을 한 번 더 공격하러 가보기로 해요. 그리하여 그 전에 예상했던 수송선단의 위치와 방금 영국 순양함들과 조우한 위치 등등 복잡한 계산을 한 뒤에 다시 북서쪽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10시 2분에 샤론 로스는 유보트 잠수함의 정찰 보고를 받게 되어 U-277호가 불과 30분 전에 영국 수송선단을 찾아냈다라는 정보였습니다. U-277호가 찾아냈던 거는 사실 영국 수송선단이 아니었고요. 수송선단을 호위하던 구축함들이었습니다. 수송선단은 이 구축함들로부터 48km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편 영국 구축함들이 이 U-277호를 발견하고 곧장 공격해 오고요. 잠수함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급히 잠수하게 돼요. 중요한 건 이 잘못된 정찰 보고를 토대로 베이제독이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영국 수송선단이 북서쪽 방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보고를 믿고 베이제독이 반대 방향이었던 북동쪽을 향해 가기 시작한 거죠. 10시 27분에 바이제독은 헤어졌던 구축함들한테도 연락해서 방향을 바꿔서 최고 속도로 북동쪽을 향해 오라고 명령합니다. 처음에 가던 방향을 바꾼 것, 이게 노스케이프 해전에서 또 치명적인 오판이었어요. 한편 10시 35분에 버넷 제독은 순양전함 샤론 로스트와 해전을 벌였고 샤론 로스트가 달아났다라는 내용을 함대 총사령관 프레이저 제독한테 보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프레이저 제독은 자기가 파두었던 덫에 샤론 로스트가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동시에 이놈이 빠져나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프레이저 제독은 버넷 제독의 포스원 순양함들이 샤론 로스를 추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요. 일단은 수송선단에 가깝게 붙어서 이 수송선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다만 놓쳐버린 샤론 로스는 많이 아까웠죠. 프레스 제독은 Unless touch can be regained by some unit, there is no chance of my finding enemy 라고 버넷 제독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영국 함대가 추가로 접촉을 해내지 않는 한 샤론 로스를 이 바다에서 찾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일단 수송선단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었고 버넷 제독의 판단이 옳은 거였어요. 나중에 독일 해군 총사령관이었던 데니츠 제독도 이게 옳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샤론 로스트가 남쪽으로 달아나다가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을 때 이걸 추격하지 않고 오히려 수송선단과 거리를 좁혀서 얘를 지키는 게 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버넷 제독 본인도 샤르노스가 자신을 우회해서 수송선단을 공격하러 북쪽으로 올 거라고 예상했었고 이런 날씨에서는 어차피 샤르노스를 계속 추격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날 오전에 버넷 제독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샤르노스를 그냥 보내준 거 놓쳐버린 거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자기가 샤르노스를 계속 추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후회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바우페스트의 함장이었던 프레디 팔함 제독을 불러서 버넷 제독은 급히 회의를 갖고요. 일단은 샤르노스가 다시 오길 기다리거나 혹은 누가 샤르노스를 새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대기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전에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요. 샤르노스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만 죽이면서 가만히 있어야 했던 거죠. 한편 총사령관 프레이서 제독 역시 샤르노스를 찾아내려고 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프레이서 제독의 포스트 함대에는 전함 듀크 오브 요크가 있잖아요. 얘가 있어야만 비로소 샤르노스한테 치명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샤르노스 눈에 안 띄려고 이 전함이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샤르노스가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전함이 나설 차례죠. 이 포스트 함대의 전함이야말로 샤르노스를 잡아낼 킬러, 히든카드 조커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함대의 존재를, 이 치명적인 함대가 숨어있다는 거를 베이 제독과 독일의 군이 알았는가 몰랐는가가 중요합니다. 우선 그날 오전이 되었어야 마침내 독일 공군 정찰기가 포스트 함대의 존재를 알아차려요. 오전 10시 10분에 독일 공군 정찰기가 레이더를 통해서 포스트 함대를 찾아냅니다. 이 레이더 분석을 통해서 최소 한 척의 전함이나 항공모함이 있다는 보고를 해요. 이 정찰 보고가 이루어졌을 때 샤르노스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실 영국 전함이 나타났다면 샤르노스가 이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재빨리 그 지역을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문제는 그날 오전에 발견된 영국 전함에 대한 이 보고가 바이 제독과 샤르노스의 그 지휘부한테 전달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몰래 숨어있는 새로운 영국 함대와 전함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대한 소식이 샤르노스에 알려지질 않은 거죠. 도대체 왜 그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레이더 보고가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노르웨이에 있는 그 공군기지 요원들이 이걸 막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금 영국 전함을 발견한 것이 맞다고 확인될 때까지 1시간 정도 걸린 거죠. 그리고 나서 북부 노르웨이 독일 공군 지휘부에 이 정보가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오후 1시 40분에 공군으로부터 나르빅에 있는 독일 해군 기지에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정찰기가 처음 영국 전함을 레이더로 확인하고 이게 해군한테 전달되기까지 무려 3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이 시간 동안 프레이서 제독의 포스트 함대는 시속 46.3km의 최대 속력으로 샤르노스를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이 제독한테 포스트 함대와 전함 듀크 오브 요크에 대한 그 정보가 좀만 일찍 전달되었다면은 샤르노스는 함정에 걸려들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정보가 베이 제독한테 일찍 전달되질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함대 간에 주고받는 무선 통신을 독일 해군 정보부가 캐치내고 있었어요. 특히나 오전 9시 40분에 영국 폴스 1 함대의 버넷 제독이 샤르노스를 발견했다라는 정보를 다른 함대한테 타전하는데 이것도 독일 해군 정보부가 엿듣습니다. 다만 독일 해군은 이 정보가 또 다른 영국 함대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본국에 있는 해군 본부에 연락하는 거다라고 판단해요. 하지만 이외에도 여러 무선이 계속 감청되면서 독일 해군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정보가 확인되기 전까지 샤르노스한테 작전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어제랍니다. 저번 편에 말씀드렸듯이 독일 수상함대의 위신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샤르노스가 어쨌든 무슨 전과를 세워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썰고 돌아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탓에 이런 수상한 무선통신 정보와 영국 함대들의 움직임 등등 모두 베이 제독한테 전달되질 않습니다. 같은 시각 프레이서 제독은 샤르노스를 어떻게든 찾아내고 동시에 이 배를 함정에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우선 수송선단을 호위하던 구축함들한테 연락해서 4척의 구축함을 떼어내서 버넷 제독의 폴스 1 함대한테 주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영국 피셜 제독이 이끄는 제36 구축함 전대의 구축함 4척이 폴스 1 함대와 합류하기 위해 뛰어옵니다. 안타깝게도 얘네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샤르노스가 오전에 잠깐 싸우고 달아난 뒤였죠. 일단 새로 도착한 구축함 4척과 원래 있던 순양함 3척까지 해서 폴스 1 함대는 수송선단 가까이에 위치해서 일단은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기로 합니다. 오전 10시 50분에 레이더를 통해서 수송선단을 발견하고요. 버넷 제독은 수송선단 앞을 지키기 위해서 순양함들을 이동시킵니다.
또한 피셔 제독의 구축함 4척한테 순양함들보다 1.6km 앞에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시각 프레이서 제독이나 버넷 제독 모두 샤라노스가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나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목격되었을 때 샤라노스는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레이더에서 벗어난 지금 샤라노스가 어디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우회해서 갑자기 뒤에서 나타날 수도 있던 거고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죠. 게다가 오전 내내 수송선단과 폴스1 함정들이 섞이면서 몇 번이나 서로를 샤라노스로 착각하는 일도 생깁니다. 수송선단의 경우 오전에만 2번이나 변침해야 했고 이러면서 상선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섞이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레이더만 보고서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를 판단해야 하다 보니까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이더에 좀만 큰 배가 나타나면 야 저거 샤라노스 아니야 이랬는데 알고 보면 같은 편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영국 함대 제독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이대로 샤라노스가 수송선단 공격하는 거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쩌나 이거였습니다. 샤라노스 한 척 잡아내겠다고 수송선단 미끼로 쓰고 전함 듀크 오브 요크까지 출발하고 며칠 동안 5개의 영국 수상세를 이리저리 오고 가면서 팀워크를 맞췄는데 막상 샤라노스가 공격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이 모든 게 그냥 해프닝, 실패한 생쇼로 끝나고 버립니다. 그렇게 정오가 되고요. 노스케이프 해전에 참가했던 모든 함대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 점심 식사라 해도 해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편하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한 번에 1000인분이 넘는 식사를 빠르게 조리한 다음에 이 배 곳곳에 있던 병사들한테 일일이 전달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대충 만든 음식을 폭풍이 몰아치는 그 추운 북극해 바다 한복판에서 배 어딘가에 어디든 쭈그리고 앉아서 먹어야 했어요. 전함 듀크 오브 요크에 타고 있던 한 선원에 따르면 이날 점심이 진짜 맛없었다고 하거든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지방덩어리 스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함의 A4탑에 있던 리치 해군 중위에 따르면 lumps of soggy pork swelling in finest ball of greasy sludge라고 합니다. 이게 참 저급하면서 웃긴 영국식 표현인데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기름진 덩어리 지방 가득한 엉덩짝 안에 있는 질척거리는 돼지고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저급한 욕인데 아무튼 이렇게 맛이 없는 식사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걸 또 폭풍 속에 배 흔들리고 추워 죽겠는데 억지로 먹어야 했던 거죠. 옆에 있던 순양함 자메이카의 경우 샌드위치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함 듀크 오브 요크의 병사들보다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순양전함 샤라노스트의 독일 병사들은 뭘 먹었는지를 몰라요. 생존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맛있는 걸 먹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게 정오가 지났을 무렵 힌츠 함장은 자신들이 오전에 영국 수송선단을 호위하던 순양함들과 대적했음을 승조원들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알려줘요. 베이 제독과 힌츠 함장 모두 앞서 맞닥뜨렸던 버넷 제독의 폴스1 함대를 우회해서 수송선단을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후에 영국 수송선단은 베이 제독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었습니다. 반면 수송선단 동남쪽으로는 폴스1 순양함들이 위치해 있었고요. 결국 베이 제독은 자기 딴에는 영국 폴스1의 순양함들을 우회한다고 기동한 것이지만 수송선단과 만나기 이전에 결국 순양함들과 다시 마주치게 된 겁니다. 12시 4분에 버넷 제독이 타고 있던 순양함 벨페스트의 레이더에 23.4km 떨어진 곳에 있는 새로운 커다란 물체가 잡힙니다. 당연히 순양전함 샤라노스를 찾아낸 거였죠. 아침에 헤어지고 몇 시간 만에 또다시 샤라노스와 마주치게 된 거죠. 펄스1 함대의 순양함 벨페스트, 셰필드, 노르포크 세 척 모두 곧장 샤라노스를 잡기 위해 움직입니다. 제36 구축함 전대의 구축함 4척 역시 순양함들 3km 앞에서 전진하면서 움직이고요. 샤라노스가 레이더에 다시 잡혔다는 소식은 폴스2 함대의 프레이서 제독한테도 알려집니다. 그 시각 폴스2는 샤라노스가 북대 서양으로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해서 다시 서쪽으로 항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샤라노스를 찾았고 이놈이 달아나지도 않고 당차게 수송선을 또 공격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든 겁니다. 프레이서 제독과 참모들 모두 정말 기뻐하면서 Turn and round! 배를 다시 돌리라고 명령하고 곧장 샤라노스를 잡으러 뛰어갑니다. 프레이서 제독의 목표는요, 샤라노스가 알텐 요르드의 항구로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 샤라노스가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낸 이상 다시 놓칠 일도 없었습니다. 프레이서 제독은 자기 일기에다가
I knew now that there was every chance of catching the enemy 라고 기록합니다. 샤르노스를 반드시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한편 12시 11분에 순양함 샤필드에서도 레이더로 20.8km 떨어진 곳에 있는 순양전함 샤르노스를 잡아냅니다. 3분 뒤 순양함 노르포크의 레이더에도 샤르노스가 나타나고요. 이로써 순양함 3척 모두 샤르노스의 위치를 레이더로 추적하고 있었고요.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함포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12시 4분의 레이더 기록 이후 이어진 여러 레이더 데이터를 토대로 버넷 제독은 지금 샤르노스와 자신의 함대가 같은 항로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쉽게 보면 이대로 쭉 가면은 샤르노스와 폴스원 순양함들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 속도라면은 약 15분 뒤에 순양함 벨페스트와 샤르노스의 거리가 13.5km까지 좁혀지게 됩니다. 통상의 경우 벨페스트의 6인치 함포로는 샤르노스의 장갑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전함이라지만 그 샤르노스도 그래도 전함이잖아요. 그래서 경순양함으로 분류되던 벨페스트가 어떻게 공격해볼 수 있던 배는 아니었죠. 하지만 거리를 10km 이내로 좁히면은 벨페스트의 6인치 함포로도 샤르노스의 장갑을 뚫을만 했습니다. 오전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끔 버넷 제독은 순양함들한테 공격하기 좋은 포지션으로 항로를 변침하라고 명령하고요. 적어도 그 오전처럼 같은 편이 가로막고 있어서 공격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잖아요. 그리고 12시 21분에 마침내 적당하다 싶으니까 버넷 제독은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써 12월 26일에 두 번째 전투가 시작이 돼요. 펄스1의 순양함대가 샤르노스의 거리는 약 9.9km였고요. 오전에 있던 것과 좀 비슷한 양상으로 회전이 진행됩니다. 우선 조명탄이 발사되고요. 샤르노스 머리 위에서 이게 터지면서 순양전함을 밝혀냅니다. 그 뒤 포탄을 마구 때려 박는 거죠. 조명탄이 터지니까 벨페스트의 함교에서 육안으로 8.8km 떨어진 곳에 있던 샤르노스가 마침내 보이게 됩니다. 육안으로 샤르노스가 확인되니까 곧장 벨페스트의 6인치 주포가 발사를 시작해요. 오전과 마찬가지로 순양전함 샤르노스는 완벽한 기습을 당했습니다. 베이제독과 지휘부 어느 누구도 영국 순양함들이 어둠 속에서 자기들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걸 눈치채질 못했고요. 허를 찔렸어요. 버넷 제독은 수송선단과 샤르노스 사이에 자신의 순양함들을 완벽하게 끼워 넣음으로써 수송선단을 지킨다는 목적과 샤르노스를 찾아내서 공격한다라는 목적을 둘 다 달성해냈고요. 저는 이런 모든 성공은 일단 버넷 제독한테 운이 많이 따라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영국 함대의 우수한 레이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샤르노스에선 함장인 힌츠 제독이 견씨들한테 야, 망 좀 잘 봐라고 독려하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힌츠 제독의 말도 무심하게 샤르노스의 견씨들보다 영국 함대 레이더가 압도적으로 뛰어났던 거죠. 힌츠 제독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 조명탄이 터지고요. 곧이어 포탄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립니다. 오전에는 영국 순양함 노르포크 한 척만 공격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세 척 모두 공격해 오고 있었고요. 선두에 있던 구축함 두 척도 공격을 가해옵니다. 버넷 제독은 구축함 전대를 지휘하는 피셜 제독한테 어뢰 공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이 연락은 구축함 머스키티어에 수신되긴 하지만 어쩐 이유에선지 피셜 제독한테까지 전달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뢰 공격은 아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어뢰 공격은 하지 않았지만 피셜 제독의 구축함들도 12시 22분부터 주포를 이용해서 해전에 참가합니다. 구축함들과 샤르노스의 거리가 약 6.3km였어요. 피셜 제독이 타고 있던 구축함 머스키티어에서만 14분 동안 52발의 포탄을 샤르노스를 향해 발사합니다. 이때부터 워낙에나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웠던 탓에 샤르노스가 이 두 번째 해전에서 몇 발의 포탄을 맞았는지가 정확히 밝혀지질 않았어요. 일단 생존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샤르노스가 몇 발 맞았는지 정확한 증언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다 엇갈리고요. 왜냐하면 구축함들과 순양함들이 쏘던 포탄 중 일부는 샤르노스의 장갑을 뚫지 못하고 그냥 터지던가 아니면 상부 구조물에만 약간의 피해를 줬거든요. 이것도 다 명중탄으로 얘기를 하는 증언도 있고 혹은 장갑을 뚫고 샤르노스 내부에서 폭발하면서 배에 큰 피해를 준 것만 명중탄으로 얘기를 하는 증언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들 정신이 워낙 없었던 터라 샤르노스가 이때 입은 큰 피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가 이걸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주변에 온통 포탄 떨어지고 천지가 진동하는 그 순간 사실 어떻게 주위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 와중에 또 폭풍과 눈보라가 불고 있어서 앞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다. 이걸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영국 측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샤르노스에 몇 발을 맞췄는지를 세고 있었습니다. 12시 24분 순양함 노르포크에서 최소 한 발을 명중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명중탄으로 인한 폭발이 옆에 있던 순양함 벨페스트에서도 목격됩니다. 12시 25분에 순양함 샤필드에서도 최소 한 발을 명중시키고요.
단 이렇게 순양함들의 포탄을 맞았다 한들 샤르노스는 꿈쩍도 안합니다. 기습 공격을 받고 단 1분 만에 샤르노스는 주포를 이용해서 영국 순양함들을 향해 반격을 해옵니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공격받고 1분이 채 안되어서 샤르노스의 1번, 2번 주포탑이 포격을 시작했고요. 곧이어 3번 주포탑도 공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명탄이 터지고 힌츠 함장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크게 우회전을 하라고 명령하고요. 몇 분 뒤 이번에는 또 좌회전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영국 순양함들의 조준을 어렵게 만들려고 한 거죠. 12시 25분에 샤르노로스와 영국 순양함들의 거리는 불과 3.2km였습니다. 이 거리는 포인트 블랭크 거리라고 해서 공격이 빗나갈 수가 없는 가까운 거리예요. 영국 순양함들과 구축함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얘네 공격은 일단 함포가 작기 때문에 원래 힘이 좀 약하고 사거리가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거리에선 샤르노로스트의 공격 역시 날카롭죠. 샤르노로스트의 포탄이 샤필드와 노르포크 사이에 떨어지면서 순양함들한테 피해를 주고요. 명중탄이 아니라 해도 이 주변에서 배 주변에서 포탄이 터지기만 해도 축구공 크기의 파편이 배 안으로 날아들었다고 해요. 그 직후 샤르노로스트는 순양함 노르포크에 공격을 집중시킵니다. 노르포크는 8인치 주포를 갖고 있던 중순양함이었는데요. 지금 그 눈에 보이던 영국 순양함들 중에서는 가장 덩치도 컸고 노르포크가 힘이 셌습니다. 그랬던 만큼 얘를 집중 공격한 거죠. 노르포크가 사격을 할 때마다 보이는 섬광을 통해서 샤르노스의 포수들도 조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샤르노스가 공격을 시작한 지 4분이 지난 12시 27분에 샤르노스의 11인치 주포탄 한 발이 노르포크의 포탑에 명중합니다. 그래서 노르포크는 한 개의 주포탑을 잃어버리게 돼요. 순양함 셰필드에 타고 있던 워커 중위는 포탄이 명중하고 노르포크에서 엄청난 폭발과 화염이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또 한 발의 11인치 포탄이 노르포크 배 중앙부 갑판에 떨어지고요. 이 공격은 배의 중요 부분에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하지만 노르포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샤르노로스의 공격으로 순양함 노르포크는 레이더도 고장나고요. 이 짧은 전투로 인해서 노르포크에서만 7명이 전사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겨우 3km 남짓한 거리에서 샤르노스의 11인치 함포 9개한테 집중 공격을 당한 것 치고는 이거는 피해가 좀 작은 거였어요. 순양전함 대 순양함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사실 노르포크가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노르포크가 거의 박살나도 이상할 게 없던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거죠. 다만 순양함 노르포크의 엔진에 문제가 생기고요. 엔진룸과 기계실에 화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르포크의 승조원들은 전투에 용감하게 임하고요. 노르포크의 함장 베인 제독에 따르자면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엔진룸의 승조원들이 꿋꿋하게 노르포크가 최대 속력을 낼 수 있게 해줬다고 하네요. 노르포크의 기관장이었던 리드 해군 소령의 증언에 따르면 엔진룸 인원들이 모두 방독면을 쓰고 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불이 났건 말았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전투에 임했던 이런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양함 노르포크는 해전을 계속 치를 수 있었어요. 순양함 노르포크와 순양전함 샤르노스의 대결에 대해서 좀 더 보자면요. 이번에도 샤르노스에 타고 있던 거드 하사관의 증언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12시 20분 무렵 샤르노스의 견시들이 세 척의 영국 함정을 발견했다고 해요. 하지만 샤르노스에서 반응하기 전에 먼저 영국 순양함들이 쏜 조명탄이 위에서 터집니다. 그 직후 포탄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샤르노스도 지지 않고 여기에 응사했고요. 거드에 따르면 샤르노스의 세 번째, 네 번째 일제 사격이 명중해서 영국 순양함 한 척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번 더 이어진 사격에서 영국 순양함 한 척에서 폭발이 일어나고요. 이게 바로 순양함 노르포크죠. 반면 거드 하사관에 따르면 샤르노스에는 한 발의 포탄도 명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영국 측의 그 증언과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몇 발이 맞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그 샤르노스트의 심각한 피해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날 벌어진 두 번째 해전이 약 20분간 지속되어 포격을 주고받다가 결국 양쪽 모두 거리를 벌립니다. 샤르노로스는 남서쪽 방향으로 돌아서 속도를 시속 52km까지 올리고 냅다 달아나고요. 폴스 1의 순양함 세척이 이걸 따라가려고 해도 워낙 엄청난 속도로 달아나던 샤르노스트였기 때문에 이걸 추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2시 31분에 샤르노스는 이미 순양함 벨퍼스트에서 11km 떨어진 거리까지 달아나 있었고요. 10분 뒤 거리는 12km로 벌어집니다. 티슐 제독이 이끄는 구축함들도 최대한 추격전에 따라 붙었어요.
12시 31분에 구축함들도 속도를 시속 48km까지 올리고 쫓아갑니다. 순양함들도 최대 속도로 샤르노스를 추격하고요. 하지만 이런 그 단순한 달리기 싸움에서는 샤르노스가 너무 빨랐습니다. 12시 41분에 베넷 제독은 결국 공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따라붙어갖고 공격은 도무지 할 수가 없던 겁니다. 공격은 할 수 없었지만 베넷 제독은 레이더를 이용해서 꾸준히 샤르노스 뒤를 스토킹하기로 해요. 이 두 번째 해전에서도 결국에 그 전투만 놓고 보면은 순양전함 샤르노스가 앞섰습니다. 영국 순양함들한테 피해를 줬고요. 또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베이 제독은 이번에 역시나 전투를 지속하지 않고 일단 물러난다라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샤르노스를 소중히 아끼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나중에 독일 해군 총사령관이었던 데니츠 제독은 이날 베이 제독이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나왔던 탓에 영국 수송선단을 잡을 결정적인 기회를 두 번이나 날렸다고 비판합니다. 저도 베이 제독이 좀 적극적으로 교전을 벌이고 돌파를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고요. 베이 제독의 입장을 좀 변호해주자면 우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눈보라 속에서 샤르노스가 지금 16시간째 작전 중이라는 거죠. 모든 승조원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긴장해 있던 상황도 6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베이 제독뿐만 아니라 모두가 좀 지쳐 있었다. 심신이 다 지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부터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순양전함 샤르노스는 두 번이나 영국 수송선단을 공격하려 했으나 두 번 모두 호위하고 있는 폴스원 순양함들을 만나서 막혔습니다. 두 번 모두 침침한 어둠 속에서 완벽한 기습을 당했고요. 그래서 베이 제독 입장에서는 이날 자기가 뭘 해도 다 막히고 답답했죠. 상대가 자기 수를 잃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본인도 지쳤고 병사들도 지쳤고 날씨도 더럽고 힘이 안 날만 합니다. 거기에다 자기가 타고 있는 순양전함 샤르노스는 그 독일 제국의 마스코트이자 굴러가고 있던 유일한 전함이기도 했고요. 아껴야 하는 전력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상황이 겹쳐갖고 베이 제독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게 아닐까, 못하게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베넷 제독의 폴스원 함대와 구축함들은 수송선을 또 한 번 지켜낸 것이고요. 샤르노스를 쫓아버렸습니다. 베넷 제독 본인도 이 전투에 대해서 자기 순양함들이 잘 싸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넷 제독의 인터뷰 가볍게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The cruiser formation was under the command of Vice Admiral Burnett, flying his flag in the Belfast. The cruisers, under my command, did what I had expected them to do. And their conduct was all and more than I could possibly have wished for. 순양함들이 자기 지휘 아래에서 기대한 것처럼 잘 싸워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날 두 번째 해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자면요. 사실 가까운 거리에서 무려 20분이나 해전을 치른 것 치고는 양측 모두 피해가 너무 적은 감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우선 눈보라가 불고 있었고 북극해의 극야 현상도 있었죠. 이런 이유로 앞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양측 모두 그 제대로 된 명중탄을 박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영국 함대한테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이 짧은 전투 동안에 정말 많은 포탄을 쐈단 말이에요. 순양함 샤펠드가 69발의 포탄을 쐈고 노르포크가 161발을, 벨패스트는 316발의 주포탄과 77발의 북포탄을 쏩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포탄을 날리면서 공격을 했는데 샤르노스한테 큰 피해를 주지 못했으니까 좀 아쉽죠. 반면 구축함들의 경우 어뢰 공격을 가할 좋은 위치에 있지도 못했거니와 공격에 대한 명령을 수신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랬던 탓에 샤르노스의 어뢰를 발사하지 못했고요. 만약 어뢰 공격을 하려고 이 구축함들이 붙었다 한들 샤르노스의 11인치 주포에 큰 피해를 입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시 40분에 베이 제독은 노르웨이에 있는 나르빅과 독일 킬에 있는 본부에 해전을 치렀다라는 내용의 짧은 무선을 보냅니다. 이때 베이 제독은 레이더를 이용하고 있는 강력한 수상함대와 교전을 벌였다라고 보내는데요. 이거는 약간 사실이 아니었어요. 일단 강력한 수상함대라기보다는 순양함 3척이랑 해전을 벌인 거였고 사실 전함이 없었으니까 강력한 수상함대는 아니죠. 베이 제독이 이 두 번째 벌였던 전투를 이유로 해서 어서 기지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전투를 벌였던 상대가 엄청 센 녀석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작전을 중단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보고를 받은 킬에 있던 상관들은 레이더 장비나 전력 등 샤르노스트가 모두 밀리고 있으니까
전투를 중단해도 좋다는 답신을 해옵니다. 자, 이제 마침내 바이 제독은 작전을 중단하고 기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저번 편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이 제독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오후 1시입니다. 그 시점에 전투는 끝났고 이제 추격전이 이어지고 있었죠. 샤라노로스는 남서쪽 방향으로 시속 52km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항해하면은 어제 닻을 올렸던 알텐요르드의 항구까지 갈 수 있었어요. 한편 버넷 제독의 순양함과 피셜 제독의 구축함들은 샤라노로스트한테서 12km쯤 거리를 두고 추격해오고 있었어요. 영국 순양함들은 레이더를 이용해서 샤라노스를 계속 보고 있었고 그 위치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바이 제독이 방향을 조금만 더 남서쪽으로 틀어서 항해했더라면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지금 폭풍이 가장 심하게 불던 지역이었는데 샤라노로스트보다 덩치가 작았던 영국 구축함과 순양함들은 이런 거친 바다에서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폭풍 속을 정면 돌파해서 갔다라면은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영국함들을 따돌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질 않았기 때문에 샤라노로스는 계속 추격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함대를 지휘하고 있는 프레이저 제독이 샤라노로스가 얘가 어디로 움직일 거야 라고 예상하고 있던 그 루트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프레이저 제독은 샤라노로스가 노르웨이 북쪽의 알텐요르드 기지로 돌아갈 루트를 대충 예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샤라노로스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바이 제독도 남서쪽 방면 어딘가에 자기가 모르는 미지의 영국 함대가 있을 거라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우선 1시 30분에 마침내 오전에 독일 공군 정찰기들의 레이더 보고가 바이 제독한테 전달됩니다. 얘네가 프레이저 제독의 폴스트 함대를 레이더로 찾았었잖아요. 이걸 이제야 받은 거죠. 물론 이것도 자세한 정보가 아니었고요. 미지의 영국 함대의 속도, 얘네가 어디 있는지 정확한 규모 등등이 하나도 전달되질 않았다는 거죠. 다만 이 정보 플러스 자기를 쫓아오는 폴스1 함대, 순양함들의 무선 등등의 정보로 바이 제독은 어딘가에 자기가 모르는 강력한 영국 함대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영국 함대 간의 무선을 감청한 내용을 해군본부가 바이 제독한테 알려주기만 했더라면은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무선 내용을, 감청한 내용을 알았더라 그러면은 바이 제독도 자기가 지금 함정 속을 향해 뛰어든다는 걸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딘가에 자기를 노리고 있는 전함이 있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런 정보가 바이 제독한테 전혀 주어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정했단 말이죠. 오후 1시 45분에 바이 제독은 독일 구축함들한테 공격을 중단하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수신하고 구축함들도 2시 20분에 작전을 중단하고 기지로 돌아가기로 해요. 바이 제독 역시나 샤라노스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때가 되었어야 샤라노스의 승조원 모두가 마음을 놓아요. 사실 크리스마스에 출항한 이후로 밤새 아무도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낮잠부터 잤다고 하네요. 바이 제독은 날빅에 있는 해군기지에 연락해서 자신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요. 현재 위치와 속도 등도 보고합니다. 바이 제독을 포함한 그 모두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같은 시각 영국 전함 듀크 오브 요크와 폴스2 함대는 전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버넷 제독의 폴스1 순양함들이 샤라노스를 추격하면서 위치를 계속 보고해주고 있었잖아요. 덕분에 프레이저 제독과 폴스2 함정들은 정확히 샤라노스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요. 샤라노스를 잡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프레이저 제독은 샤라노스를 잡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공을 많이 기울였단 말이에요. 마침내 샤라노스를 잡아내기 직전의 순간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그때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만 영국 함대도 약간의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일단 추격전을 벌이고 있던 버넷 제독의 폴스1 함대에서 순양함 노르포크에 문제가 생겨요. 앞전에 샤라노스의 11인치 주포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가 좀 컸어요. 3시에 배에서 화재가 다시 발생하고요. 연료가 새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3시 45분에 노르포크는 추격을 중단하고 잠깐 물러나야 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4시 10분에 이번에 순양함 셰필드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격전에서 낙오돼요. 이렇게 되면서 버넷 제독의 폴스1 함대에 있던 순양함 3척 중 2척이 추격에서 낙오됩니다. 기함 벨파스트와 피셜 제독의 구축함 4척만 남아서 추격전을 계속하게 되어요. 이게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벨파스트의 함장 퍼햄 제독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We were alone shadowing that great ship. She was much bigger than us. She only got to turn around for 10 minutes and she could have blown us clean out of the water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저 커다란 배를 추격했고 샤라노스는 우리보다 훨씬 컸다.
샤르노스가 10분만 방향을 전환했더라면 우리를 말끔히 날려버릴 수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단 날씨가 험한 탓에 샤르노스트에서 추격자들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샤르노스트의 레이더가 고장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레이더를 통해서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덕분에 순양한 벨페스트 혼자서 추격을 했음에도 샤르노스가 이걸 몰랐다는 거죠. 혹시나 이 사실을 늦게 알았다 한들 추격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샤르노스트의 대재앙이 닥치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날 벌어졌던 노스케이프 해전의 세 번째 전투, 마지막 전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 마지막으로 벌어졌던 전함 대 전함의 해전이고요. 유럽에서 주력 함정, 캐피털쉽들이 한포 대결을 벌였던 마지막 해전으로 기록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영국의 프레이저 제독이 이끄는 폴스트 함대에는 전함 듀크 오브 요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양함 자메이카, 거기에 더해서 구축함 4척이 있습니다. 이 구축함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재밌는 게 노르웨이 해군이 타고 있던 구축함 스톨드가 있었거든요. 이 노르웨이 해군이 나치 독일이 노르웨이를 점령하고 본국에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영국으로 가서 계속 본국 바다를 지키기 위한 전투를 수행하고 있던 거죠. 이 구축함 스톨드 함장의 인터뷰를 가볍게 듣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In the destroyer force was the Norwegian ship Stord. I'm the Commander Officer of His Norwegian Majesty ship Stord. The Royal Norwegian Navy hasn't had so many chances to have a real crack at the enemy as we should have wished. So we were very pleased when we got this great opportunity to join in with the battle about Scharnhorst. 노르웨이 해군이 그동안 독일을 상대로 제대로 싸워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폴스트 함대는 샤르노스를 잡기 위해서 항해하고 있었어요. 프레이서 제독은 이대로 가면은 4시 15분에 전함 듀크 오브 요크의 레이더에 샤르노스가 잡힐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예상이 조금 틀려요. 2분 늦었던 4시 17분에 전함 듀크 오브 요크의 레이더에 마침내 샤르노스가 보이게 됩니다. 듀크 오브 요크의 최신형 레이더를 통해서 약 36.8km 떨어진 곳에 있는 샤르노스를 찾아낸 거죠. 4시 36분에 둘 사이 거리가 20.8km로 줄어들고요. 7분 뒤 12.8km로 좁혀집니다. 이 거리에서도 듀크 오브 요크의 강력한 14인치 주포로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프레이서 제독은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기로 합니다. 프레이서 제독이 참모들한테 While the enemy doesn't know we're there, the closer we get, the more certain it will b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문식으로 되게 멋있게 얘기한 건데 직역해보자면은 적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모를 때일수록 더 가까이 접근할수록 더 확실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프레이서 제독은 10km까지 거리를 좁혔을 때 공격을 할 셈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구축함들한테 어뢰 공격을 가하라고 명령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거리가 좁혀지면 전함 듀크 오브 요크의 5.25인치 부포들로도 샤르노스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순양함 자메이카의 6인치 주포로도 공격을 할 수 있었고요. 다만 양측의 거리가 여기까지 좁혀진다, 이건 다시 말해서 샤르노스의 11인치 주포도 영국 함정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샤르노스의 11인치 주포는 전함 듀크 오브 요크의 장갑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영국 구축함 정도야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었고요. 프레이서 제독은 이제 시작하게 될 해전에서 구축함 4척을 두 부대로 나누어서 양쪽에서 샤르노스한테 어뢰 공격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순양함 자메이카한테는 전함 듀크 오브 요크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오라고 해요. 자메이카의 승조원들은 자기 배를 Little Miss Echo라고 불렀다고 하거든요. 작은 메아리 배라는 별명을 붙인 건데요. 이게 전함 듀크 오브 요크 뒤에 맨날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커다란 전함의 그림자가 차서 자기 배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4시 37분에 프레이서 제독은 구축함들한테 공격하기 좋은 포지션으로 이동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 공격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기하라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1분 1초가 영국 해병들한테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몇 분 뒤에, 아니 몇 초 뒤에 독일 해군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력함과 해전을 벌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바싹 긴장하게 되는 거죠. 4시 37분 샤르노스를 추격하던 폴스트 1 함대의 순양함 벨페스트와 폴스트 2의 전함 듀크 오브 요크가 서로를 레이더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써 토끼몰이 하듯이 샤르노스를 쫓아가던 폴스트 1과 올가미를 죄어오는 역할을 폴스트 2가 마침내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둘의 팀워크가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샤르노스가 완전히 함정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한편 샤론홀스에 타고 있던 바이제독 역시나 뭔가 그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생존자인 곧 하사관에 따르면 3시 45분에 샤론홀스트의 승조원들에게 다시 전투 위치로 향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4시에 경보가 울리고요. 함장 힌츠 제독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와서 샤론홀스트가 아직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질 않았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다사관은 이때 함장 힌츠 제독이 레이더로 상대배를 찾았고 추격자들이 달라붙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신들한테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증언이 그닥 확실한 게 아닐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선 오후 4시 30분에 바이 제독이 나랄빅 해군기지에 보낸 전문에선 영국 함대를 찾아냈다는 그 어떠한 내용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다만 샤론홀스가 포스 1 함대의 순양함들한테 추격받는 중이다라는 내용은 담겨있어요. 저희가 흔히 노스케이프 해전 이야기를 할 때 샤론홀스의 레이더가 완전히 맛이 가서 추격자들이 쫓아오는 것도 몰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나무 위키에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는 달리 그날 오후 서너 시쯤 되었을 무렵 바이 제독이 순양함들이 추격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격자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4시 42분에 샤론홀스트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방향을 살짝 좌연으로 틉니다. 이 때문에 영국 제독들은 황급히 이 변침에 따른 샤론홀스트의 예상 경로 그리고 이에 대응할 함대의 새로운 항로 등등을 계산해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국 함대가 공격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액션을 취했던 거는 몇 시간째 샤론홀스를 추격하던 순양함 벨페스트였어요. 4시 47분에 프레이서 제독은 순양함 벨페스트한테 조명탄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다만 이 조명탄이 어찌된 이유로 불발이었어요. 그래서 전함 듀크 오브 요크에서 4발의 조명탄을 쏘아 올립니다. 이 조명탄 4발은 샤론홀스트 머리 바로 위에서 터지고요. 침침한 바다가 갑자기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날 세 번째로 샤론홀스트는 완전히 허를 찔린 겁니다. 바로 위에서 조명탄이 터진 것도 그날만 해도 세 번째였어요. 영국 해병들 눈에도 샤론홀스트가 마침내 들어오고요. 자기들이 며칠째 쫓아다니던 목표물이 마침내 그 눈앞에 보인 거죠. 놀랍게도 샤론홀스트는 전혀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요. 영국 함대가 완벽한 기습을 달성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샤론홀스트의 주포가 모두 그 정면과 고무를 향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그 방심하고 있다 공격받았던 거죠. 앞서 본 독일 승조원들의 증언보다도 이쪽이 좀 신빙성 있는 증언 같아요. 영국 병사들 모두가 샤론홀스트가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명탄이 터지고 4분이 지나서 전함 듀크 오브 요크가 첫 번째 일제 사격을 가해요. 오전과 점심에 벌였던 순양함들과의 해전과는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마침내 그 영국의 전함이 공격을 해오는 거니까요. 프레이서 제독은 일단 일제 사격을 한 뒤에 샤론홀스의 반응을 관찰할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샤론홀스가 일단 첫 번째 일제 사격을 피하려고 회피 기동을 하거나 방향을 확 틀려고 할 텐데 그걸 잘 받았다가 두 번째 일제 사격을 할 셈이었던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조명탄이 터지고 8분이 지날 때까지도 샤론홀스가 침로를 유지합니다. 오전과 점심에 있었던 해전에서는 기습을 당한 직후 곧바로 기동해서 영국 함대 포메이션을 흐트러뜨려 놓고 달아났잖아요. 그에 비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전함한테 공격받던 이 순간에 샤론홀스트의 반응이 좀 느렸습니다. 여기에 왜 이랬는가에 대한 답은 이때 세 번째 기습을 당했을 때는 아마도 바이 제독이나 힌츠 함장이나 모두 함교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딴 데 가 있던 거죠. 그래갖고 잠깐 다른 데 가 있던 힌츠 제독이 전함 듀크 오브 요크가 공격을 시작하고 4분이 지난 4시 55분이 되어서야 함교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었어야 샤론홀스트를 날카롭게 좌회전하게 만드는데요. 이미 때는 늦었죠. 8.8km를 해서 듀크 오브 요크의 포수들한테 공격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요. 첫 번째 일시사격이 가해진 겁니다. 포병 장교로 듀크 오브 요크에 타고 있던 크로포드 해군 소령의 이야기를 좀 보죠. 처음 조명탄이 터지고 나서 크로포드와 병사들 모두 샤론홀스트의 그 모습에 한순간 감탄했다고 합니다. 어두운 바다에서 샤론홀스트는 마치 은빛 귀신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병사들 모두가 흥분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target이라고 소리를 쳤고요. There she is, flying as a bloody pikestaff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영국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직후 함장이 Open Fire 이라는 발포 명령을 내리고요. 3초 뒤 전함 듀크 오브 요크의 14인치 주포 10개 모두 천둥같은 소리를 내면서 발포를 합니다. 크로포드와 동료들 모두 포탄이 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쟀어요. 그래서 발사하고 나서 1, 2,
3 이렇게 세는 거죠. 병사들이 15가지 세었을 때 마침내 샤르노스트의 포탄들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샤르노스트의 생존자들에 따르면은 저 멀리 남서쪽과 북쪽에서 몇 번의 빛이 반짝반짝 했다고 해요. 이게 조명탄을 쏘던 영국 함정들이죠. 그 직후 조명탄이 바로 위에서 터졌는데 어찌나 밝았던지 그냥 나처럼 밝았다고 합니다. 그 직후 샤르노스트 주변으로 포탄이 마구 떨어지기 시작해요. 조명탄들이 워낙 밝아서 샤르노스트의 포수들이 조준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배의 대공포를 이용해서 조명탄을 쏘아서 떨어뜨리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 와중에 듀크 오브 요크의 첫 번째 일제 사격의 포탄들이 떨어진 거죠. 이 첫 번째 사격 대부분이 샤르노스트 매우 가까이 떨어지면서 피해를 줍니다. 한 발은 샤르노스트의 가장 앞에 있는 주포탑인 안톤 포탑에 명중하면서 샤르노스트의 주포탑 3개 중 1개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 굉장히 두꺼운 장갑으로 둘러싸였던 포탑을 단 한 발의 명중탄으로 파괴했으니까 어느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포탄이 발사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전함 듀크 오브 요크의 14인치 주포탄의 그 위력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샤르노스트에 타고 있던 곧 하사관에 따르면 포탄이 명중하고 나서 안톤 포탑 1번 포탑은 고장나서 회전이 안 되었다고 해요. 또한 이 명중탄으로 인해서 포탑 안에서 생존자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2번 포탑에 있던 다른 생존자에 따르면 첫 번째 포탄을 맞고 화재가 발생했으며 탄약고에까지 화재가 번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해서 승조원들이 급하게 포탑 일부를 침수시켜서 화재를 진압합니다. 북극해의 그 차가운 물속에서 그 병사들은 건질 수 있는 포탄과 탄약을 급히 옮겨야 했고요. 한편 전함 듀크 오브 요크가 발포를 시작하고 1분 뒤 순양함 자메이카도 샤르노스트를 향해 일제사격을 가합니다. 첫 번째 일제사격에서 최소 한 발이 샤르노스트에 명중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천지를 올리는 포화와 함께 전함 듀크 오브 요크와 자메이카 모두 계속해서 샤르노스트에 포격을 가합니다. 전함 듀크 오브 요크의 세 번째 일제사격은 샤르노스트의 상부 구조물에 명중하고요. 혀가 자꾸 꼬여요. 여기 있는 수상정찰기 경납고에서 포탄이 터지면서 심각한 화재를 일으킵니다. 화재를 진압하러 병사들이 달라붙지만 항공유 때문에 화재가 심각했고요. 진압 과정에서 승조원들이 또 사망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샤르노스트는 방향을 좌연으로 틀어서 북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아나고 있었어요. 근데 샤르노스트가 가는 방향에는 포스원 함대의 순양함 벨패스트와 다시 합류했던 순양함 노포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격해오는 전함 듀크 오브 요크와 자메이카가 동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고요. 이외에 구축함들이 이동하면서 샤르노스트가 달아나는 걸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로가 없이 꼼짝없이 갇힌 상황이었죠. 세 번째 일제사격 이후 샤르노스트의 대공포와 4.1인치 부포에 배치된 인원들에게 갑판 밑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일단 대공포와 그 부포들의 경우 장갑이 얇았기 때문에 이 혼란 속에서 여기 있는 거는 워낙 위험했어요. 그랬던 탓에 다들 일단 대피해라고 한 거죠. 문제는 이 명령 때문에 나중에 접근해오는 영국 구축함들을 막을 수단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조명탄이 터지고 6분이 지난 시점에 마침내 샤르노스트도 11인치 주포로 반격을 가합니다. 물론 영국 전함 듀크 오브 요크를 겨냥해서 일제사격을 해요. 4시 53분에 샤르노스트가 첫 번째 일제사격을 하고요. 그 포탑 1개가 이미 나가있던 탓에 갖고 있던 9개의 11인치 대포 중에서 6개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6발의 11인치 포탄이 발사됩니다. 이 포탄이 모두 빗나가요. 하지만 이어지는 일제사격, 세 번째 일제사격은 듀크 오브 요크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떨어집니다. 또한 샤르노스는 5.9인치 부포를 이용해서 듀크 오브 요크 방향으로 조명탄을 쏘아 올리고요. 한편 북쪽으로 방향을 틈으로써 샤르노스는 달아나기보다는 오히려 적들한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오전에 그리고 점심에 2번이나 해전을 치렀었던 폴스 1의 순양함들한테 가까워지고 있던 거죠. 샤르노스의 생존자들에 따르면 그 시각 사방팔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무수히 많은 포탄이 샤르노스트에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들한테 완전히 포위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4시 56분에 바이제독은 독일 킬과 노르웨이 나라빅에 무선을 보냅니다. 이 무선 내용은 전함을 만났고 현재 교전 중이라고 알리고 있어요. 바이제독은 폴스2의 전함 듀크 오브 요크와 순양함 자메이카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지금 북쪽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이로써 폴스1의 순양함 벨패스트와 노포크와 가까워졌어요. 바이제독이 전문을 보내는 그 순간에 벨패스트와 노포크 모두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전 그리고 점심 이제는 오후 늦게까지 세 번째로 얘네랑 해전을 벌이는 거죠. 하루 종일 폴스1 순양함들과는 계속 전투를 벌이던 겁니다. 그리고 5시에 샤르노스트에 또 한 발의 명중탄이 떨어져요. 화약과 연기가 여기저기 퍼지고 있었고
샤르노르스트의 승조원들한테 방독면을 쓰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계속 샤르노르스트는 포탄을 맞고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다만 그때까진 배의 상부 구조물과 포탑에 피해가 있었지만 배의 엔진만은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샤르노르스트는 시속 56km라는 놀라운 속도를 내면서 이동할 수 있었어요. 하면 5시 8분에 힌츠 함장이 방향을 돌려서 동쪽으로 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서쪽에는 폴스2 전함 듀크 요크가 오고 있고 북쪽에는 폴스1의 순양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달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었던 동쪽을 택한 거죠. 이렇게 기동하면서 전함 듀크 요크와의 거리도 13.6km로 벌어지고요. 이동하는 내내 샤르노르스트의 2번, 3번 포탄 모두 분주히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제독과 힌츠 함장 모두 그때까지만 해도 기습 공격을 당한 상황에서 제법 잘 대처하면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5시 5분에 또 한 발의 14인치 포탄이 샤르노르스트에 명중하고요. 이로 인해서 이번 포탑도 고장납니다. 이제 샤르노르스트는 단 한 개의 주포탄만 작동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11인치 주포 3개만 이용해서 반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면 전함 듀크 요크는 그때까지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샤르노르스트의 11인치 포탄이 겨우 2발만 전함에 명중했고 그것도 마스트에 맞았거든요. 이 피해로 발생한 사상자는 딱히 없었고요. 전함이 갖고 있던 타이프 281 레이더를 제외하면은 전함이 크게 잃은 것도 없었습니다. 전함에는 다른 레이더도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타격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한편 구축함들도 공격을 하기 위한 포지션으로 이동이 있었어요. 프레이서 제독의 포스2에는 구축함이 4척이 있었거든요. 구축함 세베지, 사우마렛, 스콜피언, 스토드 이렇게 4척입니다. 얘네가 어뢰 공격을 하기 위해서 샤르노르스트 가까이 붙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보시면은 지금 온통 주변 바다가 영국 함대가 발사하는 포탄이 막 떨어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군 포탄에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이 구축함들 모두 대기하면서 프레이서 제독이 공격 명령을 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5시 13분이 되는데요. 이 시각 샤르노르스트는 방향을 틀어서 전속력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프레이서 제독은 마침내 이걸 보고 구축함들을 투입하기로 해요. 어뢰 공격을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구축함 세베지와 사우마르즈가 샤르노르스트 서쪽에서 공격을 가하러 달려와요. 단 이 두 척 모두 거친 바다에서 샤르노르스트를 따라잡을 만큼의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구축함들이 갖고 있는 어뢰로 공격을 하려면은 약 1.6km 정도 이제 거리에서 달라붙어야 했는데 샤르노르스트가 워낙 빨랐던 탓에 구축함들이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던 거죠. 구축함 스콜피언과 스토드 이 두 척은 동쪽에서 다른 방향에서 샤르노르스트를 공격하려고 해요. 얘네 역시나 거친 바다에서 항해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구축함 스토드의 노르웨이 선장은 마치 자기들 구축함이 지금 서핑하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이나 바다가 거칠었어요. 이 탓에 구축함들은 공격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축함들이 공격을 하지 못한다 해도 전함 듀크 요크와 순양함 자메이카가 계속해서 샤르노르스트의 명중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5시 15분에 있던 명중탄에 대한 생존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샤르노르스트의 포수의 증언인데요. 15cm 포 대원들이 명중탄으로 인해서 자신들 포의 탄약고가 박살났고 이로 인해서 포를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탄약고에 있던 병사들은 모두 전사했고 15cm 포 대원은 생존자들도 몇 안 되었다고 합니다. 배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샤르노르스트의 승조원들은 이 화재를 진압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이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도 참 위험한 것이 이 캄캄한 바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은 상대 포수들이 이걸 보고 조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화재는 즉각 진압해야 했던 거죠. 오후 5시 17분에 전함 듀크 요크와 샤르노르스트의 거리는 9.6km 정도였는데요. 눈으로 보고 조준해서 공격을 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듀크 요크 역시 레이더에 의존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고요. 5시 24분에 베이제독은 적함에 둘러싸여 공격받고 있다고 한 번 더 무선을 보냅니다. 다만 그 시각 동쪽으로 전력 질주를 해서 샤르노르스트가 영국 함대의 포위망에서 빠져나온 듯해 보였어요. 킬에 있던 독일 해군 본부의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4시 반에 베이제독이 샤르노르스트가 추격당하고 있다라는 무선을 보냈어요. 그 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전함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알려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는 세 번째 전문에서 적함에 둘러싸여 공격받고 있다라고 알려오고요. 이 세 개의 내용을 통해서 뛰어난 전략가가 아니어도 지금 샤르노르스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추격받고 있다가 마침내 적군의 전함과 해전을 벌이다가 지금은 둘러싸여서 공격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도착한 거잖아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영국 함대한테 샤르노스가 공격받고 있는 건지, 샤르노스가 놓인 구체적인 위기가 뭔지는 독일 해군 지휘부가 그때까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5시 42분에 샤르노스는 계속 속도를 내면서 영국 함대를 따돌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거리가 14.4km 이상 벌어지면서 순양함 자메이카의 6인치 함포로는 더 이상 샤르노스를 공격할 수도 없게 됩니다. 지난 50분간 지속된 해전에서 자메이카는 최소 한 발 이상의 포탄을 샤르노스에 명중시켰어요. 하지만 샤르노스가 너무 잽싸게 도망가면서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폴스2 함대의 구축함 4척 역시나 샤르노스를 공격하기는커녕 뒤처지고 있었고요. 폴스1의 순양함들 역시나 샤르노스한테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5시 15분에 버넷 제독은 자기 배들한테 공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프레이저 제독한테 연락해서 샤르노스가 공격 가능한 범위 밖으로 달아났음을 알립니다. 비록 공격은 계속 못하게 되었지만 오후에 했던 것처럼 샤르노스를 계속 추격하긴 해요. 하지만 해전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거리가 긴 커다란 함포를 갖고 있는 배가 아직 남아있어요. 폴스2 함대의 전함 듀크 오브 요크와 순양전함 샤르노스의 대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둘은 아직도 치열한 해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전함 듀크 오브 요크는 샤르노스로부터 13.6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거리면 아직 듀크 오브 요크의 14인치 함포로 공격을 할 수 있었어요. 샤르노스 역시 고장난 2번 포탑을 고친 상황이었고 달아나면서 3번 포탑을 이용해서 계속 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최고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거리도 멀었던 탓에 이 포탄을 명중시킨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듀크 오브 요크 뒤에서 따라오던 순양함 자메이카의 승무원들은 이 두 거인이 해전을 벌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돼요. 듀크 오브 요크가 발표하면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샤르노스가 응사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격을 했다고 해요. 양측 모두 끊임없이 조명탄을 상대 쪽에 쏘아 올리고 있었고 멀리서 보면 마치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추격전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6시 20분에 샤르노스가 공격을 멈춥니다. 이미 듀크 오브 요크와의 거리가 15.2km까지 벌어졌고 이 거리에선 샤르노스의 포수들이 적을 찾아낼 수도 없었고요. 조준할 수도 없었어요. 샤르노스에 꽂은 레이더로는 이 거리에서 상대의 함정의 위치를 파악할 수도 없었고요. 이를 이용해서 함포를 조준하고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영국 함대의 함정을 샤르노스가 마침내 빠져나온 듯해 보였어요. 6시 19분에 베이 제독은 적이 18km 거리에서 레이더의 의존에 공격해오고 있다라는 전문을 본부에 보냅니다. 이 거리면 사실 적함이 샤르노스에 큰 피해를 주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6시 20분에 전함 듀크 오브 요크가 발사한 14인치 함포가 샤르노스에 또 명중합니다. 이게 좀 큰 타격이었어요. 생존자였던 곧 하사관의 증언을 한번 보죠. 6시 20분에 명중한 이 포탄은 샤르노스의 앞부분을 찢어놓았고 이 충격으로 거드 역시 갑판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이 포탄이 입힌 피해를 보기 위해서 함장 힌츠 제독이 함교에서 나와보는데요. 이때 파편으로 인해서 힌츠 제독도 얼굴에 부상을 입는다고 해요. 이 부상에도 불구하고 힌츠 제독이 거드한테 와서 다친 데 없냐고 물어보고요. 당연히 거드는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힌츠 제독은 거드한테 우현에 있는 거리 측정기에 연락이 지금 안 된다면서 가서 뭔 일이 있나 확인해보고 오라고 해요. 거드는 재빨리 거리 측정기로 가보지만 거기에 있던 대원들 모두가 전사한 상황이었고 거리 측정기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고 합니다. 힌츠 제독과 거드 하사관이 보는 것보다도 피해가 매우 심각했어요. 일단 함교 앞에 명중했던 포탄은 별다른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포탄이 샤르노스의 장갑을 뚫고 우연에서 폭발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피해로 인해서 이때 입은 피해로 인해서 샤르노스의 엔진과 보일러실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 때문에 샤르노스의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노스케이프 해전, 이날 있었던 샤르노스한테 최대의 불운이었습니다. 자, 지금 샤르노스는 얼마나 빠른 속도를 내느냐가 관건인 상황이에요. 좀만 더 이 속도를 유지하면은 영국 함대를 따돌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듯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없게 된 거죠. 정말 치명적입니다. 처음에는 일본 보일러실에 어뢰가 명중했고 최대 속도가 시속 15km라는 잘못된 보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힌츠 함장이나 베이 제독 모두 이젠 끝났다고 느꼈을 거예요. 샤르노스의 엔지니어들도 피해가 워낙 심각한 탓에 지금 어뢰를 자기들이 직격으로 맞은 게 아닌가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리반이 달라붙어서 몇 분 만에 배의 보일러를 고쳐내는 마법을 부려요.
배의 수리반은 간신히 시속 41km는 유지할 수 있다는 보고를 보내옵니다. 이 말을 들은 힌치 함장도 크게 기뻐하면서 브라보를 외쳐요. 문제는 시속 41km의 속도로도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느렸습니다. 최대 속도를 못 내게 된 거죠. 하면 같은 시각에 영국 전함 듀크 오브 요크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6시 24분에 전함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고장난 거죠. 이 때문에 듀크 오브 요크의 14인치 주포가 공격을 잠깐 멈춥니다. 두 배 거리의 사이가 이미 16.8km나 벌어졌던 상황인지라 이 거리에서 레이더가 없으면 듀크 오브 요크는 더 이상 샤론 호스트한테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시각각 샤론 호스트는 멀어지고 있었고요. 6시 40분에 프레이서 제독은 추격을 포기하는 듯 보였어요. 프레이서 제독은 폴스본 순양함들을 지휘하는 버넷 제독한테 연락해서 샤론 호스트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선 자기는 수송선단 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격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도무지 샤론 호스트가 너무 빨라갖고 뭐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순간 누군가 구축함들이 샤론 호스트를 따라잡고 있다고 알려옵니다. 자, 몇 분 전에 그 명중탄으로 샤론 호스트의 속도가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영국 함대와의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함대 선두에 가던 구축함 4척이 샤론 호스트와의 거리를 7km? 8km까지 좁힌 거죠. 샤론 호스트의 승조원들도 접근해오는 구축함들을 발견하고 공격해 옵니다. 북동쪽에서 접근하던 구축함 사베지와 사우마레즈 이렇게 두 척이 공격받게 되어요. 다만 다른 두 척의 구축함 스콜피언과 스톨드는 샤론 호스트의 승조원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샤론 호스트의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본 프레이서 제독도 기뻐하면서 추격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고요. 한편 베이 제독은 지금 자기 상황이 얼마나 악화된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6시 30분에 베이 제독은 타나 요르드에 있는 항구로 향하고 있다라는 전문을 본부에 보내요. 샤론 호스트의 병사들도 자기들이 영국 함대를 마침내 따돌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배 승무원들이 배전 너머로 그림자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와요. 포병장교였던 브래든 벨커는 목표물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림자에 대고 공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깜깜한 바다에서 접근해오는 물체를 제대로 보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결국 이 그림자들이 7.2km까지 접근해 왔을 때야 비로소 이게 영국 구축함들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때서야 샤론 호스트는 구축함들을 향해 공격을 하고요. 다만 샤론 호스트의 11인치 주포만으로 이 배들을 쫓아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샤론 호스트의 부포 그리고 대공포, 기관총 대원들 대부분이 그때까지로 갑판 밑에 대피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무기들이야말로 접근해오는 적군 어뢰종이나 구축함들을 격퇴할 때 쓰는 건데 막상 이걸로 반격을 잘 못했던 거죠. 한편 구축함들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구축함 사베지와 사우마레즈 모두 4.7인치 주포로 6.3km 거리에서 샤론 호스트를 향해 발포를 시작해요. 구축함 스콜피언과 스톨드 역시 5.4km 거리에서 공격을 시작하고요. 샤론 호스트 조명탄을 쏘아 올리고 공격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시 50분에 샤론 호스트는 좌현으로 방향을 트는데요. 바로 그 순간 구축함 스콜피언과 스톨드가 총 16발의 어뢰를 발사합니다. 이 어뢰들은 1.8km 거리에서 발사되었고요. 샤론 호스트까지 날아가는데 불과 9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콜피언과 스톨드가 발사한 16발의 어뢰 중에서 최소 한 발이 샤론 호스트에 명중해요. 구축함 승무원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최대 3발까지 명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전과를 과장하고 싶은 신하는 마음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샤론 호스트의 생존자들의 경우 단 한 발만 명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어뢰가 명중하는 그 순간 반대편에서 구축함 사베지와 사우마르즈가 공격을 하기 위해 접근합니다. 샤론 호스트는 구축함들의 어뢰를 피하는 동시에 얘네를 공격하기 위해 기동하고 있었고요. 양쪽의 거리는 2.2km까지 좁혀진 상황이었어요. 구축함들이 어뢰를 또 발사하기 전에 샤론 호스트도 반격을 합니다. 접근하던 구축함 사우마르즈의 11인치 포탄이 명중해요. 이 포탄 한 발이 만약에 터졌다면 구축함이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이 포탄이 사우마르즈의 상부 구조물을 뚫고 그대로 통과해서 바다에 빠져요. 다만 이 포탄이 파편을 배에 흩뿌리긴 합니다. 이 피해로 구축함 사우마르즈 엔진이 피해를 입고요. 속도가 시속 18km까지 떨어져요. 또한 파편으로 인해서 11명이 전사하고 10수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입고도 사우마르즈는 공격을 계속하고요. 6시 53분에 어뢰 4발을 발사합니다. 구축함 사베지는 8발의 어뢰를 발사하고요. 이렇게 총 12발의 어뢰가 샤론 호스트를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이 어뢰들이 발사돼서 샤론 호스트까지 날아가는데 2분이 걸렸고요. 총 3발이 샤론 호스트에 명중합니다. 그 시각이 6시 55분이었어요. 이 어뢰 공격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들어차긴 했지만 이것까지는 그닥 심각한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어뢰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샤르노스의 속도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샤르노스는 이제 시속 14km의 속도만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뢰를 양쪽으로 두들겨 맞은 것 치고는 샤르노스가 살아있던 건 참 대단한 거죠. 배가 많이 튼튼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피해가 컸어요. 생존자들의 증언을 또 몇 개 보겠습니다. 포수였던 헬무트 바커스의 경우 샤르노스의 어뢰가 명중하면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리고 배가 흔들렸다고 해요.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았다고 합니다. 헬무트 파이퍼라는 승무원의 경우 피해 통제반의 전령으로 이 사람은 복무하고 있었는데요. 얘가 운 좋게도 선미의 어뢰가 명중하던 그 순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잠깐 배의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대원들 중에서 파이퍼 혼자 멀쩡할 수 있었어요. 어뢰가 명중한 바로 그 순간 샤르노스가 뒤흔들리고 불도 전부 나가면서 완전 칠흑같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파이퍼가 돌아와 보니까 한 명을 제외한 피해 통제반 대원 전체가 전사에 있었습니다. 생존자 한 명은 감자포대 위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 머리와 옷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파이퍼는 급히 도움을 요청했고요. 3번 포탑에 있던 병사들이 뛰쳐나와서 생존자 한 명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배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물이 들어차기 전에 선미 격벽을 닫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25명의 보수반이 대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숨은 격벽이 차단되고요. 선미에 물이 들어차면서 이 25명 모두 익사하게 됩니다. 어뢰가 명중한 그 순간 이렇듯이 샤르노스는 아수라장이었어요. 한순간 배의 전기도 나갔고 사람들도 다들 당황해 있었고요. 배도 잠깐 정지합니다. 함교에 있던 베이제독이나 힌찬장 모두 충격 속에서 대체 우리 배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느라 바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전함 듀크 오브 요크가 또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제 사격에서 명중탄을 바로 기록해요. 20분 동안 듀크 오브 요크와 순양함 자메이카 모두 샤르노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장난 사격 통제 레이더도 모두 고쳤고요. 샤르노스가 고장나서 속도가 떨어지면서 마침내 따라잡았고 거리도 8km까지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격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날 노스케이프 해전의 종말을 고하는 공격이었습니다. 듀크 오브 요크의 14인치 주포탄이 샤르노스의 선미 갑판에 떨어지고 대폭발을 일으켜요. 순양함 자메이카, 전함 듀크 오브 요크의 포탄은 그때부터 무시무시한 정확도로 샤르노스에 떨어지고요. 순양 전함을 불바다로 만듭니다. 영국 함대 승무원들 모두 샤르노스가 불덩어리가 되는 그 모습을 지켜봐요. 프레서 제독의 참모였던 메리 제독은 그 광경을 tremendous, unforgettable sight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절대 잊을 수 없는 광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샤르노스 위에서는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의 상부 구조물과 배 갑판에 있던 모든 게 모조리 불길에 휩싸였고요. 파편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수많은 승조원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샤르노스의 포탑, 부포탑 역시 파괴되었고요. 수상정찰기 경납고의 포탄이 명중하면서 또 한 번 커다란 화재가 발생합니다. 또한 좌연에 있는 함포들과 대공포 모두 박살난 상황이었고요. 상부 구조물과 선원선실, 갑판 모두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화재와 포탄 피해 때문에 배 안에서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생존자들은 곳곳에 시체가 질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시점에 샤르노스의 운명은 이미 결정난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샤르노스는 영국 함대를 향해 반격을 해요. 우선 전함 듀크 오브 요크가 다시 공격을 시작했을 때 힌츠 함장은 재빨리 배를 우연으로 꺾습니다. 동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던 2번 포탑과 또 살아있던 3번 포탑으로 반격을 하고요.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고 있던 주포탑이 3번 포탑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되면은 3번 포탄이 거의 바닥나게 됩니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3번 포탑, 이 카사르 포탑에서 포탄이 바닥났다는 보고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배가 입은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정신없던 통에 3번 포탑의 새로운 포탄을 가져다 줄 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7시 22분에 2번 포탑의 환기장치에 명중탄이 떨어지면서 2번 포탑 내부가 온통 유독가스와 연기로 뒤덮여요. 이러면서 2번 포탑 대원들이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샤르노스의 주포탑 3개 모두 무용지물이 되면서 영국 함대한테 대항할 수가 없게 돼요. 샤르노스는 어뢰도 발사해보려고 합니다. 전함 듀크 오브 요크가 4.8km까지 접근해왔던 터라 어뢰 공격을 시도해볼만 했던 거죠. 전함이 입었던 피해 때문에 발사했던 3발 중 2발은 튜브에 껴서 불발됩니다. 그래서 딱 한 발만 듀크 오브 요크를 향해 날아가요. 그러나 이 어뢰는 빗나갑니다. 한편 힌츠 함장은 150mm 부포에 앉아있던 대원들에게 야, 주포가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젠 모든 게 너네한테 달렸다라고
연락을 해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샤르노스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이미 작동하지 않던 터라 포수들이 적함을 향해 조준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냥 저 어둠 속 저기 어디쯤 있겠거니 하고 쏴서 운 좋게 맞기만을 바라야 했던 거죠. 7시 20분에 힌츠 함장과 베이 제독은 해군 본부에 마지막 무선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We shall fight to the last shot. Long live Germany, long live the Führer 라고 보냅니다. 우린 마지막 한 발이 남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독일이여 영원해라. 총통이여 영원해라.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뭐 빠져나갈 길도 없겠다. 여기서 결상전을 벌이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온 거죠. 이와 같은 내용이 샤르노스의 군의 방송으로도 나옵니다. 가판 밑에 대피해 있던 많은 승조원들은 이 방송을 듣고 나서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10분 뒤 힌츠 함장은 액션 넘버 5를 실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배에 있는 수문과 격벽을 모두 닫으라는 내용의 명령인데요. 그 승조원들이 배를 버리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샤르노스는 이미 4발의 어뢰를 맞은 상황이었고 셀 수 없이 많은 포탄을 맞았죠. 우연으로 배도 살짝 기울어 있었습니다. 속도도 시속 15km로 떨어져 있었고요. 영국 함정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격도 할 수 없었고요. 그냥 커다란 그 배 물에 떠있는 표적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샤르노스가 살아서 영국 전함으로부터 벗어나긴 틀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힌츠 함장이 배를 포기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함교에 서서 그 샤르노스를 공격하러 오는 영국 순양함들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편 프레이저 제독도 영국 전함 듀크 오브 요크에서 불길을 휩싸인 샤르노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리 공격을 해도 샤르노스가 워낙 그 맷집이 좋았던 터라 한포 공격만으로는 도무지 침몰할 것 같지 않았어요. 프레이저 제독은 어뢰 공격을 해야만 샤르노스를 격침시킬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7시 19분에 프레이저 제독이 순양함 자메이카한테 Finish her off with torpedoes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뢰로 끝내버려라 라고 한 거죠. 같은 명령이 순양함 벨페스트에도 전달되고요. 우선 순양함 자메이카가 샤르노스의 어뢰 공격을 하기 위해 접근합니다. 거리가 겨우 2.7km밖에 안 되었는데요. 굉장히 가까웠죠. 자메이카는 접근하는 내내 6인치 주포로 또 샤르노스의 공격을 합니다. 이 거리에서는 빗나가기도 어려웠고 공격할 때마다 대부분 포탄이 샤르노스에 명중해요. 7시 25분에 자메이카는 3발의 어뢰를 샤르노스에 발사합니다. 이 중 한 발은 불발이었고 2발은 샤르노스를 비껴가요. 2분 뒤 순양함 벨페스트도 어뢰 3발을 발사합니다. 하지만 샤르노스가 회전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어뢰도 모두 피해버려요. 그러나 어뢰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 좋게 피셜 제독의 구축함들이 도착해요. 얘네는 오전 내내 폴스1 순양함들과 같이 붙어다니다가 폭풍 때문에 뒤처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막 도착한 거죠. 7시 30분에 피셜 제독의 구축함 머스키티어, 매츄러스, 어퍼튠, 브라고가 어뢰 공격을 가합니다. 얘네가 총 19발의 어뢰를 발사하고요. 이 중 5발이나 샤르노스에 명중합니다. 이 어뢰 공격으로 샤르노스의 포탑이 다 작동을 멈추고요. 또한 어뢰의 폭발로 인해서 2번 포탑의 해치가 고장나게 되는데 이 때문에 탄약고에 있던 병사들과 2번 포탑 대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하고 갇혀버립니다. 여기 있던 병사들 중 생존자는 단 1명뿐이었어요. 배 중앙에 맞은 어뢰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피해 통제반이 복구를 하려고 달려가 보지만 영국 함대의 포격으로 인한 그 잔해가 통로를 막고 있던 터라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차가운 북극해의 바닷물이 샤르노스로 콸콸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샤르노스가 점점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도 엔진룸을 비롯해서 배 곳곳에는 화재가 발생해 있었고요. 오후 7시 37분에 순양함 자메이카가 또 한 번 어뢰 공격을 가합니다. 자메이카는 3발의 어뢰를 발사하는데요. 이 중 최소 1발, 많으면 2발이 샤르노스 좌현에 명중합니다. 그리고 이게 치명타였어요. 순양함 자메이카의 승조원들은 마지막 어뢰 공격을 받고 샤르노스가 급격히 빠른 속도로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시 40분에 힌츠 함장은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생존자인 거드 하사관의 이야기를 다시 인용해보죠. 구축함과 순양함들의 어뢰 공격이 계속되고 샤르노스의 우연에 어뢰가 거듭 명중했다고 합니다. 배는 기울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중에 마지막 명령이 떨어집니다. 선장 명령으로 배를 버리고 당장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배 밖으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거드 하사관에 따르면 힌츠 함장을 포함해서 그 당시 함교에 25명 정도의 생존자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힌츠 함장은 생존자들한테 어서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중 한 명의 선원이 구명조끼를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힌츠 함장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이 사람한테 줬다고 해요. 자기 함장 본인은 나 수영 잘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벗어서 줬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어뢰가 샤론호스트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배는 더욱더 기울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상에서는 혼란이 일어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들 침착했고 상급자들이 선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지시에 따라서 생존자들은 갑판에 집결하고요. 그 자리에서 힌치 함장과 장교들이 병사들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그 뒤 힌치 함장과 베이제동 모두 병사들과 작별을 고하고요. 그리고 병사들 모두 한 사람씩 바다로 뛰어들면서 순양전함 샤론호스트를 버리게 됩니다. 샤론호스트의 승조원들은 우현과 좌현 모두 양쪽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는데요. 배가 우현으로 기울고 있던 터라 반대편에서 뛰어내리는 건 자살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우현으로 뛰어내리는 건 역시나 어려웠죠. 배의 상부 구조물이나 서치라이트 타워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병사들은 밑에 있던 갑판에 떨어지고 그 충격으로 곧바로 사망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은 구명조끼가 없는 경우도 많은 병사들이 그 구명조끼가 없던 경우도 있었던 터라 일단 바다에 뛰어내린 뒤에는 다들 어떻게든 물건을 붙잡고 바다에 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45분에 마침내 샤론호스트는 우연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요.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바로 그 시각에 배가 가라앉았고요. 배의 엔진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에 엄청난 패닉이 있거나 혼란이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배가 침몰한 뒤에 그 누구도 구해달라거나 살려달라는 소리를 외치지도 않았고요. 모두가 제법 침착했고 바다에 떠있던 수백 명의 샤론호스트 승무원들 모두 No Roses Bloom on a Sailor's Grave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바다에 떠있었다고 합니다. 몇몇 구명보트들도 떠있었다고 하는데요. 레프트에 떠있던 사람들이나 바다에 빠져있던 사람들이나 다같이 이렇게 계속 군가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샤론호스트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샤론호스트는 이렇게 결국 침몰했습니다. 영국 함대도 샤론호스트가 마침내 침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영국 구축함 스콜피언이 서치라이트를 켜고 샤론호스트의 생존자들을 구조하러 갑니다. 자, 이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저희들의 이야기 배경은 12월 겨울에 북극해입니다. 정말 추운 이 북극해 바다에 샤론호스트의 생존자들은 그냥 맨몸으로 뛰어들었단 말이죠. 게다가 이날은 눈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한 돌풍도 있었고요. 이 생존자들 모두가 전투에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 바다에 빠져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차가운 물속에서는 단 20분 만에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정신을 잃게 돼요. 샤론호스트가 침몰하던 그 순간 바다로 뛰어들었던 생존자가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샤론호스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함께 끌려 들어가고요. 나머지 생존자들 대부분 역시 영국 구축함들이 구조하러 오기 전에 차가운 바닷속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구축함 스콜피언 그리고 머스케티어가 도착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살아있다 한들 영국 구축함이 던져준 그 로프를 붙잡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샤론호스트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 대부분이 노스케이프 해전을 끝으로 그날 전사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샤론호스트에 타고 있던 사람이 1972명이에요. 이 중 노스케이프 해전이 끝나고 영국군한테 구조되었던 생존자가 36명밖에 없습니다. 이 36명에는 장교가 단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바이제독과 참모들 그리고 힌치 함장을 비롯한 샤론호스트의 지휘부 모두가 노스케이프 해전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1972명 중에서 36명만 살아남았으니까 샤론호스트가 맞이한 그 비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승무원들 모두가 불과 24시간 전에 한창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집에 편지도 쓰고 선물도 뜯고 하는 즐거운 그 성탄절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바로 다음날 해전을 치르면서 모두 전사하게 된 거죠. 샤론호스트가 침몰하고 난 뒤에 그 생존자들의 시체가 떠다니는 바다를 보면서 영국 병사들의 분위기도 엄숙했다고 합니다. 승리를 자축하고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해요. 생존자들을 구조하던 구축함과 순양함들에선 비록 자신들이 이겼지만 그 기뻐하는 눈치였던 병사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구축함들은 샤론호스트가 침몰하고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생존자들을 구조하고 다녔지만 이미 바다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그렇게 영국 함대가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 결과를 좀 가볍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우선 영국 함대가 총 2195발의 포탄을 샤론호스트한테 발사했습니다.
영국 전함 듀크 오브 요크는 샤르노스를 향해 일제사격만 무려 80번이나 했어요. 이런 압도적인 화력과 완벽한 팀워크로 영국 해군은 순양전함 샤르노스를 잡아냈고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영국의 피해는 26명의 전사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로 끝났단 말이죠. 샤르노스에 타고 있던 사람 대부분이 전사한 것과 배가 침몰한 것과 비교하면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승리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정말 대승리죠. 여기에다가 본래 그 지켜야 하는 1차 목표였던 수송선단도 털끝 하나 안 다치고서 임무를 달성하게 되고요. 이 승리에 대해서 프레이서 제독은 우리 영국 해군 자랑스럽고 잘 싸워줬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가볍게 들어보시죠. Admiral Sir Bruce Fraser, the Commander-in-Chief of the Home Fleet, has this to say. Undue prominence should not be given to this battle amongst the many which the Navy fights with big and little ships all over the world. But all my life I have admired the British Blue Jacket not only for his qualities but for his remarkable character. I admired him that day most of all. In spite of the Navy's modest desire to claim no inordinate praise for the action, the nation realizes what our very able seamen accomplished. Another glowing testament in the annals of the British Navy. 이렇게 영국은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해 할 수 있었죠. 영국 수상함대와 그 전함들의 위험도 뽐낼 수 있었고요. 반면 독일의 경우 노스케이프 해전의 패배가 좀 심각한 여파를 가져옵니다. 일단 히틀러가 독일 수상함대에 대해 갖고 있던 희망을 모두 포기하게 돼요. 사실 샤르노스가 출항했던 목적은 바로 영국 수송선단을 공격하는 것이었는데 그 수송선단을 공격한다는 임무도 달성하지 못했고 영국 함대와의 해전에 있어서 영국 수상함대한테 큰 피해를 주지도 못하고 그냥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히틀러가 정말 화를 많이 내고 앞으로 독일 해군 수상함대 그거 별 지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힌 거죠. 그래서 전쟁 끝날 때까지 독일 해군은 사실상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게 됩니다. 유보트를 이용한 제한적인 작전을 제외하면은 독일 수상함대는 전쟁 끝날 때까지 별다른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 여파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샤르노스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그래서 그 영국 해협 돌파 작전 에피소드에 이어서 샤르노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았는데요. 이렇게 끝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제가 최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크립트 쓰는데 20시간 넘게 걸려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할 때 우선 영문식 표기와 독일식 표기는 제가 최대한 원어 그대로 발음을 했습니다.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요. 또 독일식 표기가 어려운 거는 제가 임의로 저희한테 쉬운 단어로 바꿨어요. 예컨대 안턴 포탑이라고 하면은 1번 포탑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고요. 또한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위들 몇 야드 혹은 몇 마일 몇 노트 등등의 이런 단위들은 저희한테 친숙한 킬로미터, 시속 킬로미터나 킬로미터, 미터 등으로 제가 단위를 바꿔서 임의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최대한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한 그 해군에서 이용하는 전문 용어나 또는 배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 등등은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제가 바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틀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에피소드를 준비할 때 모두 영어 원문을 이제 번역하면서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원문 단어를 번역할 때 있어서 전문 용어 번역이 약간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편에 백야 현상이라는 극야 현상인데 백야 현상으로 잘못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댓글로 알려주셔서 그 오류를 오늘 에피소드에선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허점이 있으면은 언제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스케이프 해전 이야기를 이렇게 끝마쳐 봤어요. 해전 이야기 다루는 게 제가 굉장히 재밌어서 요즘 해전 이야기를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수리가오 해전 에피소드 준비할 때 이후로 사실 이렇게 스크립트 준비하는 게 어려웠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에피소드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틀었던 영국 방송들은 유튜브 브리티시 파이브 채널에서
인용한 방송들입니다. 제가 그 2차 세계대전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그 영국 방송 대부분은 그 채널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채널 들어가면은 2차 세계대전 뿐만 아니라 그 대영 제국, 영국에 관한 여러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 선전 방송 등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에피소드를 끝마쳐 보겠습니다. 항상 애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댓글로 피드백 해주시면은 언제나 항상 최대한 에피소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즐겁게 보내세요.